오늘 낭송하기로 되어 있던 법주사운이라는 이 시조가 법주사 앞에 그 시비를 세우려는 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에 관한 말씀도 좀 해주시고 인사 말씀을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질문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지금 90이 됐다고는 하는데 믿어지질 않습니다. 아내는 어린애 같은 마음이 크크하기 때문에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고 왜 그러느냐고 또 묻고 싶고 전철을 탔습니다. 그때 이건 노인네가 앉는 좌석이 저 빗대기에 세 자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앉았는데 왜 노인네가 입술가 빠지고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요. 턱 잡더니 가운데 앉은 젊은 분 자리 좀 바꿔주십시다. 나 올해 80이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얼굴 보니까 정말 노인네 같아요. 그래서 앉으세요. 이제 저는 여기 잡고 이렇게 있고 그랬더니 그래서 저 사람은 몇 살로 보입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68세 70?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이발소에서 이발을 딱 하고 영장을 딱 해줄 때가 있었어요. 선생님은 이발을 하면 잘하면 한 20살 정도 젊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물론 그 양반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서 계신 분은 좀 올해 몇이십니까? 그래서 90입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막 꾸지요. 아니 10년이나 연장자를 갖다가 세우고 자기가 아는 법이 어디서 뭐 이러면서 이제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내가 세상 것만 가면 되니까 그냥 앉아 계시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차를 타면은 뭐를 제일 많이 보나 하고를 살펴봐요. 전부 핸드폰을 놓고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그 핸드폰을 왜 그런가 신문도 없어요. 노인들도 전부 핸드폰에 노인들. 그 세 자리에 앉은 노인네가 앉은 자리도 전부 핸드폰이에요. 왜? 젊은 사람한테 구닥다리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어렵지만 신문을 보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사진을 찍고 거리가 조금 이상만 원, 조금 싫었다 하면은 찍는 거예요. 저녁에는 그걸 꺼내가지고 컴퓨터에다 집어넣어서 수정하는 겁니다. 좋은 거를 뻔뻔히 가리기도 하고. 이 작업을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9권의 시집을 냈는데, 그래서 말이 9권이지, 한 권에 근 500만 원씩 들어가는 걸 9권 냈으니 고충이 심하죠. 저 뒤에 앉은 지금 이승원 사장이 있습니다만 저한테 여러분 그냥 내주세요.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 출판사 사장님께 큰 박수로 고맙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시죠. 저 이승원 사장님, 여수의 사장님. 그래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뒷가시라는 걸 써보니까 어떠냐 하면 재미가 있어요. 쓰는 사람 자체가 재미있어야지 재미있는 거지. 내가 하나도 재미가 없다고 그러면 누가 그거를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즐겁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이 됐는데도 지금 동심이 가득한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쓸 준비가 돼 있고 지금도 시집을 내주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내에 해서 또 낼 수 있을 거예요. 준비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지금도 이 컴퓨터 속에. 그러니까 이걸 15년을 해보니까 이제 재미가 나는 거예요. 솔솔. 90 먹은 사람이 자기 몸 관리도 힘들 텐데 무슨 재미가 나느냐고 그러면 실제로 재미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서 저 가을 인문을 언제 썼느냐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가을 인문을 여기서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90 먹은 사람의 이제 낭송이 이렇습니다.
두 손을 펴든 채 가을볕을 받습니다. 하늘빛이 내려와 우물처럼 고입니다. 빈손에 어리는 얼음이 눈물보다 박습니다. 비오던 항아리에 소리들이 모입니다. 눈발 같은 이야기가 정갈하게 씻깁니다. 거둘 것 없는 마음이 옥새꽃을 흩습니다. 마른 풀에 나는 마른 풀에 나는 마른 풀에 나는 자, 잘 낭송을 하는데요. 이게 90이 되니까 이게 걸려가다가 이게 깜빡하고서 또 까먹고 그러는데 하여튼 마른 풀에 나는 성자를 머리 위에 얹습니다. 죄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싶습니다. 가을송 조용히 여미면 떠날 날도 보입니다. 예, 90 먹은 사람이 그래도 조금 잊어버렸다고는 하나 잘랑송하죠. 그래서 네. 저는 피카시라는 것을 내고 이렇게 창작 활동을 하면서 하나 고맙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일생 동안 꾀부리지 않고 참 성실하게 열심히 써왔구나. 그거 하나만은 후대에 와서도 아마 알아줄 것이다. 왜냐하면 시 속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 영원히 스며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오늘 낸 이 시집 속에 600 몇 편인가? 640 몇 편이 되는데 그 작품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하나도 절대로 허술하게 쓰고 내놓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왜? 성품이 그거를 그냥 내놓으면 못 견디니까 끝까지 수정을 하고. 그래서 그걸 어떤 말을 했냐면 고향이 제가 여기 2월면에 장양인데 그걸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오양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양. 지금도 거기에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단추도 입지 않고 이래가 벌거벗고 찍은 사진이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얼굴 시커멓게 끄들고 하도 돌아다녔어. 동네 개라는 개도 다 타본다고 하고. 그래도 개가 불쌍해 그냥 계속 저를 안 물었지. 그 연수는 아마 어른에서는 물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말을 제가 했어요.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 거기에 무슨 구절이 하나 있나. 깃들이 선생에게 그랬습니다. 깃들이 선생님이 가을옷은 또 했지만 그렇게 모든 사물의 그 움직임, 고마움 이거를 저는 몸으로다가 아는 거예요. 노인네가 비가 올 것 같으면 벌써 알죠. 젊은 사람은 모르는데 건강한 사람은 모르는데 노인네가 되면 압니다. 야, 얘 저녁날 비 올 것 같다. 비 옵니다. 어저께인가 날이 푸르하고 갑자기 바람이 불고 그래요. 그래서 비 올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비가 쫙 뿌려요. 그랬더니 오늘 날씨가 추웠어요. 어저께 저녁부터 추웠습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작품이라는 것은 함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남을 함부로 대해보십시오. 남을 함부로 대하면 그쪽에서는 함부로 대합니다. 자연도 인간에게 그렇습니다. 성심을 다해서 받들어줄 때에 그 자연이 나에게 도움을 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이건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시인의 생각이 그러합니다. 근데 이제 이 빛깔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쭉 쓰다가 보니까 말이 그런지 15년 동안을 매일 한 3, 40장, 50장씩 찍어서 저녁이면 들어와서 전부 다 뽑아가지고 좀 쓸만한 것만 뽑는 거예요. 이렇게. 추리는 작업을 하고 그 중에 한 편을 뽑습니다. 많을 때에는 2편. 쓸만한 걸 뽑아요. 그러면 자기가 봐도 좋잖아요. 그게 때문에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걸 내가 찍어냈냐. 그런 겁니다. 그 가운데에는 강아지를 찍었는데, 아니, 자연을 찍었는데, 꽃을 찍었는데, 이게 딱 강아지예요.
이렇게 비껴보니까 강아지. 그냥 그걸 강아지라고 해서 실었었대요. 보는 사람도 신기하지만 읽는 사람도 전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아지, 전박이 강아지. 또 많아요. 그런 게 많아요. 지금도 이 주머니에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다 저 백속에도 들어있고 그런 게 서걱서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꺼내도 의시예요. 됩니다. 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매사를 자연을 사랑하고 한다는 게 같이 동화되는 거예요. 동화. 꽃이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고 저기가 어떻게 저기가 어떨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까? 근데 저에게 아주 아픔으로 다가오는 게 하나 있어요. 요즘에 아프리카를 갔다가 이렇게 여자 탤런트나 배우들이 갔다 와서 거기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만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참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8살 먹은 사람이 뭐 일을 열심히 하는데 새끼가 뭐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잎을 따가지고 나무에서 이파리 따가지고 그걸로다가 해서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거야말로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 있으면 그것도 보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시즌에 3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것이 저한테는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다른 애가 있는데 지금 정신과 치료를 조금 받고 있는 아이인데 30년이 됐습니다. 대학 졸업 맞고 그대로 지금까지. 대학 졸업 먹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환자가 돼서 지금 예비 곁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는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뭐라고 먼저 그러면 코로나는 젊은 사람보다도 노인네, 특히 90대는 걸리면 거의 안 돼요. 야, 이거 살아있는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문 앞에다가 나가는 데다가 나갈 때는 마스크, 들어와선 손 씻게, 공기가 가로치고 뜨거운 물로 이걸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도와줬겠죠. 제가 이렇게 하니까 하늘이 다행히 그거 없이 코로나 시대를 일단 이겼습니다. 연착륙이 된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하다가 조용히 깔아놓습니다. 이게 잘못되지 않고 이 작업을 해야 된대요. 왜 그랬냐면은 2년 전에 서울에서 했습니다. 질방위생을 해서 서울 여기 빼놓고 충청도 빼놓고는 다 했는데 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코로나를 치르니까 건강도 그렇지 이걸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주소록을 막 받아가지고는 보니까 뭐 자기 무슨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갖다가 며칠 밤을 세우는 거예요. 밤에 해서 새벽까지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좀 삐끗하고 좀 아파요. 책을 여기 가져오는데 이게 8권짜리라 무거워서 들기가 힘들어요. 시집이 아니고 전집이기 때문에 국어 대사전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도 여기 들어오시다가 보셨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또 이 출판사 사장인 저는 사장도 아니고 거기에 붙어가지고 그다 밥이나 얻어먹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실을 썼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를 전집을 언젠가 낸다고 생각하고 자꾸 많은 거예요. 해가지고 시간이 있으면 해서 그래서 거의 힘들지 않고 냈는데 뭐 평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론은 있는데 노트를 가지고 그걸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찍은 걸 주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이 워드로다가 같은가 이거다가 컴퓨터를 찍어야 그것이 이제 좋아하지.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교수한테 전화 왔더니 그 양반 정년퇴직한 지 이태가 됐는데요. 이태 전에 나왔습니다. 그만 그만뒀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써야 돼. 거기 전화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다. 조경리다. 조경. 그러면 내가 그
그 양반한테가 줄 돈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그럼 당신들이 보낼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더니만 전화가 왔대요. 옆에 있는 대학에는 그 저기가 있다 그러자. 그저 찍어놓은 게 있어요. 이 양반이 찍어놓은. 혹시 그대로 남아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주고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편집을 해서 저 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많이 미흡하고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이러한 노력을 한다면은 죽은 쪽에 그래서 눈이라도 감고 죽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섬이라는 작품을 마지막으로 한 수 더 낭송을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세상 끝이 떠오를 때 먼데 섬을 생각했다. 바람이 거세고 물결이 거친 날에도 초록솜 다각솔의 꿈을 지울 수는 없었다. 물결 저쪽 아스라이 뜨는 찬듯 돌아보면 섬은 거기 숨가쁘게 다가왔고 목 놓아 울 수 없는 섬은 섬인 줄도 몰랐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오만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전에 진철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 선열과 작고 예술인에 대한 묵념을 가지겠습니다. 모두 묵념. 먼저 송기섭 진천 군수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임영훈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한국문인협회를 대표해서 김홍훈 이사장님, 소설가님이십니다.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시조시인협회 이사장 이정환 시인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이시고 상임이사신 김민정 시조시인 참석하셨습니다. 진천예총회장 양원주 작가 참석하셨습니다. 진천향토사연구회 이문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천회장 정재호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천군의회 김기복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천문학창립회원이시고 아동문학가이시고 수필가인 장병학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희팔 소설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문 선생님의 양력을 박경희 진천문인협회 회장이며 포송문학회 부회장께서 소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소개 말씀 듣겠습니다. 이상범 시조 시인님의 양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범 선생님은 1935년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오양산에서 출생하시고 1961년 육군 송위로 임관하셨습니다. 1963년 시조문학 추천으로 등단하셨으며 196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일시권이 당선되셨습니다. 1967년 첫 시집을 시작으로 1980년 네 번째 시집을 출판, 1983년 이영도 시조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1991년 한국시조 창간호를 출간하셨으며 1991년 93년 한국시조시인협회 회장이 되셨습니다. 이듬해인 1994년 10번째 시집을 발간하시고 1995년 6당 시조문학상을, 1997년 가람 시조문학상을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2008년부터 2년간 경향신문의 디카시를 50여 편 발표하셨으며 2016년 23번째 시집을 발간하셨습니다. 2017년 포성문학회 초대 회장에 취임하셨으며 2019년 유심작품상 특별상을, 2020년에는 이설주 문학상을 수상하셨으며 24번째 시집 쇠기록이 날다 출판 기념회를 이곳 포성문학관에서 개최하셨습니다. 2021년 27번째 보리수의 영가 시집을 발표하시고 그동안 58년간의 작품을 모아 오늘 이상범 시조문학전집 1 출간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90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디카시 문학전집을 출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양력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집 출판의 주인공이신 이상범 시인께 포송문학회를 대표해서 나순옥 회장이 출간 기념패를 전달해 드리는 순서입니다. 이상범 시인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성근 씨께서는 양육 속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성문학회 창립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출간 기념패 시조시인 이상범 님께서는 60여 년 남다른 열정과 창작 활동으로 시조문학 전집 1을 출간하여 인간성 회복을 북돋고 한국 시조문단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에 회원 모두의 축하하는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11월 11일 포성문학회 회장 나순호. 큰 박수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꽃다발 모두의 뜨거운 박수로 열렬히 환영드립니다. 신만 진천군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송기섭 진천군수의 축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진천군 송기섭입니다. 오늘 진천시 출신의 대표적인 분인 이상범님의 시조문학 전집 출판 기념회가 이곳 고향 진천에서 개최되게 된 것을 진천 군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예빈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경희 문인협회 회장이 양력을 소개한 바와 같이 우리 이상범 문인께서는 58년 동안의 창작 활동을 했습니다. 일생에 모든 열정과 삶을 시조 문학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상범 시조 시인님의 시주의 대중화에 대해서 크게 기여를 하셨습니다. 또 세계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천 국민이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건 이상범 작가님의 출판 기념회에 축하와 더불어서 앞날의 발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같이 하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을 대표해서 김기복 의원님 축하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복 진천군의회 김기복 의원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장동현 의사님께서 축사를 하셔야 하나 지역의 일정으로 인해 진천읍 담당인 김기복 의원 제가 축사를 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먼저 이상범 시조문학 전집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신 한국문인협회 김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진들 그리고 모든 문인 작가님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상범 시조시인께서는 조금 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8년 동안 창작 활동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시조 발전뿐만 아니라 시조 우리 전통 시조를 대중화하는 데도 기여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시조 창작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일반인들에게 우리 서정적 고치와 함께 우리 인간성 회복에도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상범 시조 시인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낳은 아주 자랑스러운 시조 시인이시면서 또한 저희가 더욱더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
고향이 또 2월이시기 때문에 저희 고향에서도 매우 영광스럽게, 진성군에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후배들을 위해서 항상 많은 노력도 해주시고, 그러한 결과 또 다양한 문학대상, 시도대상 수상도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이 훌륭하시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시간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한국문인을 대표해서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김호은 소설가님께서 축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산안법인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소설가 김호은입니다. 오늘 이상범 선생님의 시전집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고향인 이 진천에 와서 하시기 때문에 더 뜻깊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구순까지 또 오셨고 우리 위에도 우리 김규복 의원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면면이 제가 좋아하는 훌륭한 문인들이 또 많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 또 기쁘고 또 이 진천은 우리 문학이 조용한 듯 하면서 훌륭하게 우리 문단의 문학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조명희 문학관에서도 이 행사를 해서 저도 기쁘고요. 몇 년이 됐습니다만 제가 만해 한용운 선사의 편견을 쓸 때 이 조명희 선생님에 대한 역사 연구를 똑같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처음 옵니다. 그래서 오면서 매우 또 다른 때와 다른 특별한 감동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올 2월에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문학을 존중하고 문인을 존경하는 사회를 만들자. 물론 우리 사회의 각곳에 훌륭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 또 우리 문학은 특별히 한 부분의 장르라 보기보다는 우리 국민 또 모두 사람이면 누구나 다 문학을 알고 또 문학을 향수하고 그러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아름다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이상문 선생님은 우리 시단의 원로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문인협회 고문이시기도 하고요. 우리 문인협회에서 시분과 회장도 하셨습니다. 이번에 보셨지만 시조집이 참 두툼하고 장정도 예쁘게 잘 되죠. 아마 시단에서 이렇게 일생을 통해서 창작하신 작품을 전선집을 묻는 경우는 좀 극히 드뭅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만큼 우리 시단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또 우리 아마 한국 시조 시단에 훌륭한 중요한 상은 또 다 받으셨습니다. 특히 이 진천에서 출생하셨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죠, 여러분들. 그렇죠? 오늘 한 번 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상수 박수 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문학을 하지만 소설을 씁니다만 문학에는 여러 장르가 있어요. 한 10개 장르, 시조를 포함해서 10개 장르가 있습니다만 이 모든 장르를 통섭하자는 운동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각기 자기 장르의 전문성을 가진 창작 활동을 하지만 다른 분야도 열심히 이해하고 같이 향수하는 그런 맞은 풍토가 되어야 우리 문학이 균형 있게 잘 발전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이상무 선생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그림을 잘 그리십니다. 알고 계시죠? 화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술이라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몸으로 잘 습득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선후배들 잘 아우르시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지리산 우리 문학관장 하시는 김윤수 선생님 멀리서 오셨어요. 또 저 김포서도 오시고
우리 이상범 선생님은 전국에 걸쳐서 두루두루 인목을 가지시고 인품이 그만큼 훌륭하십니다. 그 훌륭하신 인품으로 쓰신 작품이라 후배들한테 두고두고 좋은 귀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작품을 더 많이 보여주셔요. 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진천 문인협회에서 많이 오신 듯합니다. 우리 문인들 반갑습니다. 문학 하시는 여러분들은 좋은 작품으로 우리 사회를 밝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신 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 시조시인협회를 대표해서 이정환 이사장님께서 축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로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노건 이상범 선생님 시도 전직 축하연 자리에 와서 생각 다시 해본 것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한글을 익힌 한국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관뚜껑이 덮이기 전까지 시조 한 편 써본 일 없이 종언을 맞이했다면 다시 살려서라서도 시조 한 편 써보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가도록 권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제가 특정 장르 시조를 더 높이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상범 선생님께서 등단하신 이후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조 사랑을 실천하시고 창작하시고 후학을 지도한 그것을 생각할 때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진천 군수님께서 갈수록 더 어렵고 힘들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에 보태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조는 더욱 반갑고 낯익고 문화민족의 긍지로서 정말 시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조신들이 그렇게 무심장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군수님께도 말씀을 따로 또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등단하신 이후로 60년 가까운 생산 동안 수십 권의 시조집을 상제하여 동료와 후학들에게 기감이 되는 눈부신 문학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애월하지 전심전력을 다해 시조를 위해 헌신해 오신 것입니다. 이렇듯 개인적으로 창작에 몰두하시면서 시조문화의 융성과 발전을 위해 후진 양성에도 힘쓰셨습니다. 1991년 한국시조를 창간하시고 한국시조작품상을 제정하여서 2012년까지 20여 동안 수상자 21명을 배출한 것이 그 한 생생한 신뢰가 되겠습니다. 실로 한국시조작품상은 중견시인들의 창작 열기에 불을 붙이는 일이 되어 오랫동안 시조문단의 주목을 받았고 수상자들은 그 후 중견시인에서 중진시인의 대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시조작품상을 받았을까요? 제가 제2회 수상자인데요. 92년도 제가 그때 직접 노건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크게 기억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문단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문학상을 수상하던 해였거든요. 저도 그 작품상을 받는 것을 계기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할 때마다 노건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건 선생님께서는 오랜 문단 생활을 하시면서 1993년 한국시조신협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또 다수의 주요 문학상을 수상하시고 신춘문예나 각종 문학상, 시조문학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셔서 그 후학들에게, 후진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일을 끊임없이 해오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남다른 열정과 시조사랑의 힘에서 나온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높은 성체와 같은 이상범 시조문학 전집으로 시조의 금자탑을 이루신 것을 거듭 축하드리면서 저도 여러 가지로 많이 본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미술을 이미 넘으셨는데 미술을 넘어 탄생 100주년을 몸소 직접 맞이하실 수 있을 때까지 강령하시고 무한 집필을 해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러 평론가들이 이상범 시조시인의 작품 세계를 논했는데 그 대표적으로 한양대학교 유성호 교수의 평론 이상범의 시조미학이라는 평론을 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오늘 이상범의 시조미학이라는 제목으로 짧게나마 말씀드릴 저는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학장이고 문학평론을 하고 있는 유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진천에 있는 포석 조명희 문학관을 제가 여러 번 갔고 또 우리 조명희 선생에 대해서 발표도 했던 그런 공간이어서 이번에 꼭 가서 이상범 선생님의 시조에 대해서 직접 뵙고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입시와 이렇게 일정이 겹쳐서 이렇게 멀리서나마 영상으로 대신 저의 소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견 죄스럽고 일견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상범 선생님은 사실 뭐 두 말이 필요 없는 우리 시조시단의 최고 원로이시고 또 시조를 쓰시기 시작하신 지 벌써 60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주 균질적이고 지속적으로 크게 슬럼프나 공백기 없이 시조미학의 진경을 보여주신 대표적인 한국 시조시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무장지대의 참호 속에서 그리고 여행 중 차창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노래하고 또 사진을 찍고 또 활자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구축해가는 일견 기도와도 같고 일견은 또 하나의 상처나 불화를 또 다스려가는 인생론적인 지침이 되는 시조를 녹은 이상범 선생님이 이렇게 집대성에서 이제 어엿한 시조문학 전집 2권이 상제되었습니다. 이미 선생님은 63년 등단이시니까 꼭 등단 60년을 채우셨는데요. 그 이후 출간했던 시집들을 이미 시조문학 전집 1권으로 펴낸 바 있으십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디카시를 중심으로 해서 2권을 펴내게 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사진을 찍으시고 거기에 알맞은 또 하나의 식솔처럼 친구처럼 시조를 이렇게 포개 놓는 디카시를 오랫동안 써오셨습니다. 이때 디카시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카메라의 약자인 그 사진의 수단인 디카를 말하는 것이고 시는 이제 우리가 시조를 포함한 원문 양식의 대표작으로서 시를 결합시켜서 만든 일종의 멀티 예술이죠. 사실은 뭐 그 사진의 많은 대상은 꽃으로 대변되는 자연사물일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시조는 우리를 낳아주었고 자라게 했던 우리의 모태이자 우리의 돌아갈 곳인 자연사물에 대한 일종의 헌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전체적인 취지랄까 예술적 목표일 것이고 선생님께서 쓰시는 주제는 아주 다양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 주제를 하나하나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상범 선생님의 시조미학의 얼개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는 시조시단의 가장 보편적인 인생미학을 써오신 대표적인 장인입니다. 경험적 구체성을 통해서 삶의 보편적 이치를 깨쳐가는 특별한 서정시의 문법을 시조에 도입해서 꾸준히 시를 써오셨습니다. 선생님의 디카시는 아름다운 날들이 사라져간 것들에 대해서 다시 소환해서 그것을 재현하고 또 꽃이나 나무나 돌들이 뿜어내는 아우라, 이 아우라라는 것은 대체 불가능한 일회성의 빛을 말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창의적인 보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찍이 부족방언의 예술사라고
어떤 평론가가 미당 서정수 선생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우리 민족 언어의 예술사로서 이상범 선생님이 바로 이 자리에 또 나란히 호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부드럽고 완만한 정경교육의 양상들입니다. 정경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 정서와 외면적 풍경을 교육한다. 그러니까 교집합을 만들고 융합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슬픔과 기쁨과 놀라움과 분노가 있더라도 그걸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반드시 사물에 의탁해서 또 어떤 현장이나 순간에 의탁해서 그걸 토로함으로써 시인이 직접 분노하거나 흥분하지 아니하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정서를 이렇게 스며들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또한 아마 조국, 고향, 나라, 모성, 기도, 고전 같은 근원적인 가치를 가진 것들에 착목하시면서 이런 세계를 넓혀간 것이 이상범 시조의 두 번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과 시조를 병치해가는 그 방법을 통해서 뭐랄까요, 한국 시조 미학의 아주 변방을 또 개척한 것도 우리 이상범 시조가 또 당연히 칭송받아야 될 미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은 시사일여라는 말이 있는데 시와 사진이 이제 하나의 그 평등한 결속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시가 사진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시의 내용을 사진이 담아내는 것도 아니고 둘은 별도의 예술이면서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투영적인 그런 이제 병합의 예술로 승화되는 것이 바로 이 자연 사물을 포착하고 찍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시로 이렇게 써서 결합시키는 노건 시조의 또 이번 전집이 담아내고 있는 그런 세 번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읽어보면 이제 노건 선생님께서 자연 연령으로는 이제 원로이지만 시조에서 또는 사진에서 사물과 대면하시는 그 심장의 밀도랄까 또 그 기운은 단연 젊은 시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떤 삶의 활력 그리고 항심 이런 것들을 전혀 잃지 아니하는 그 예술적 시도를 끊임없이 강구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원초적 통일성을 순간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우리에게 활력과 항심을 주는 그런 역할을 이상범 시조가 꾸준히 해왔다는 것도 하나의 특성이라고 제가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우리 모국어의 신미성 또는 뭐랄까요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시조 미학을 통해서 개척하신 모국어의 예술사입니다. 당연히 어떤 사유가 있고 경험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언어에 담길 때 그 언어가 그 사유나 경험을 조직하는 힘을 갖게 되는 건데 그 조직의 힘 중에서 우리의 유일한 정형시인 시조가 기층언어라든지 또는 고유어라든지 또 이상범 선생님 스스로 만들어낸 주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신미성이 아주 고쳐요. 높은 처소에 올라가는 그런 도약의 과정을 이상범 시조가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특성들 제가 한 5개쯤 나열했는데요. 사물에 빗대어 자신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아니하고 그 사진이라고 하는 방법적 은유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풍요롭게 자신의 마음과 경험과 또 살아온 역사를 이렇게 투시하고 그것을 미적 파문으로 번져가게끔 하는 장인으로 우뚝하십니다. 우리는 이상범 선생님의 시조를 통해서 인간을 궁극적 원리로 인도하는 서점 씨의 진경을 보게 되고 또 어떤 작품을 이용해도 무방할 그 빈질성 앞에 놀라게 됩니다. 그림과 글씨와 사진을 횡단하면서 거듭 수행되어 온 이상범 시조의 양식적 변모와 열정을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하시는 자리가 오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예술이 지금 K자를 앞에 붙여서
K-시네마, K-무브, 팝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파문을 그려갑니다. 활자에서로서의 문화는 K-리터처라고 해서 번역에 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핵심적인 인재가 되어야 할 장르는 바로 시조입니다. 시조는 다른 외국인들이 한국의 자유시보다 훨씬 더 양식적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유일의 전형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노건 이상범 선생님의 시조가 한국 시조의 범례로 남아서 뚜렷한 번역자를 만나서 세계어로 번역이 되어 한국에도 이런 양식이 있고 한국에도 이런 시인이 있었구나라고 또 우리가 기억될 날을 소망해 봅니다. 올해 출가기념에 축하드리면서 멀리서나마 선생님의 건강과 도움은 비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같이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축시낭송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올해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자인 김미경 시인이 우포 환상곡을 낭송하겠습니다. 등단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선생님 문학전집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포 환상곡. 달팽이 선생에게. 이상범. 어쩌면 마지막 주일일지 모르겠다. 노구의 현미복 끌며 천천히 등장하는 먼 달빛 조명받으며 무대 중앙 서 있다. 달팽이의 여름불에 휘감기는 우주의 소리, 숨막히는 고요 속에 비밀의 문 열어놓고 은색도 껍을 벗고서 별빛 불러 앉힌다. 숲에 바람이 일고 물모인이 들먹인다. 이파리와 이파리 사이 밤의 향기 돌며 가고 저 멀리 강물이 민 곳 풀숲들이 웅성댄다. 모든 것이 가능하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그가 잡은 쥐봉에 춤추는 우포 환상곡. 갈채소 영미복 끌며 정 하나로 사라진다. 다음 황만성 시인이 이상범 시인의 가을 인문을 낭송하시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로 낭송 듣겠습니다. 5월
이상범 선생님의 시조전집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가을 인문 이상범. 말갛게 발해인 후 제자리에 와 앉으며 지난 생활의 강 그 어구를 돌아 나와 티없는 이 하늘 아래 살아있음이 겹습니다. 서미어 가을을 앓는 미미한 벌레 울음, 희고 환히 대인 길, 내가 나를 밝히는 길. 그냥 고향을 가듯 넉넉히 차오릅니다. 귀도 눈도 새로 열리는 도정의 한나절은 두고 떠난 사랑마저 그 나름의 모루달에 후미진 생각의 깊이엔 신상의 잎이 쌓입니다. 네, 감사합니다.